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40년 전 코로나19를 예견한 소설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작품인데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2020년 전 세계 역주행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흥행을 가져온 책 어둠의 눈입니다. 지은이는 딩쿤츠, 옮긴이는 심연이, 발행은 다선책방입니다. 이 책은 저자 딩쿤츠가 리 니콜스라는 필명으로 1981년 출간한 초기작입니다. 저자 딩쿤츠는 스티븐 킹과 함께 서스펜스 소설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의 소설은 1년에 2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라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의 비밀에 접근해가는 크리스티나 에번스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공포, 서스펜스, 액션, 로맨스까지 능수능란하게 버무려져 마치 한 편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과 강력한 흡입력을 선사하는 소설인데요. 스릴과 유머가 가득한 흥미진진한 전개, 고도의 긴장감, 매력적인 캐릭터 등 좋은 이야기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 서스펜스와 초자연적 요소를 드라마틱하게 엮어내며 감동을 자아내는 딩쿤츠 스타일 스릴러의 시초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들은 이른바 피해 복수보다는 아들의 사고가 죽음으로 은폐되어야 했던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고 아들을 되찾아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전 세계 역주행 베스트셀러 1위 어둠의 눈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화요일 새벽 자정을 6분 넘긴 시각. 새로운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티나 에번스는 낯선 이의 차에 탄 그녀의 아들 데니를 보았다. 하지만 데니는 벌써 죽은 지 1년이 넘었다. 두 블럭만 더 가면 집이지만 문득 우유 한 통과 통밀빵 한 덩이를 사야겠다 싶어 24시 마트 앞에 차를 세웠다. 나트륨 등이 흩뿌리는 노란 빛은 건조했다. 옆에는 매끈하게 빛나는 크림색 쉐보레 스테이션 외건이 서 있었다. 외건 조수석에 앉은 소녀는 가게에 들어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의 옆모습을 본 티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는 고통스럽게 숨을 들이켰다. 데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데니 또래다. 데니처럼 숨 많은 검은 머리에, 데니를 닮은 코에, 데니와 같이 조금 섬세한 턱선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속삭여 불렀다.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이 사랑스러운 환영이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릴 것만 같다는 듯이. 티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애를 빤히 바라보았다. 남자애는 손을 입에 대더니 구부린 엄지손가락 마디를 부드럽게 깨물었다. 그것도 데니가 죽기 1년 전쯤부터 버릇처럼 하던 행동이다. 티나는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남자애를 보고 있자니 데니와 닮기만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마르며 쓴맛이 감돌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아직도 외아들을 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절대로 적응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적응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었다. 데니를 닮은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는 애초에 아들을 잃은 게 아니었다는 환상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갔다. 어쩌면 저 아이가 정말 데니일지도 몰라. 안 될 건 뭐야. 곰곰이 씹어볼수록 점점 미친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그녀는 데니의 시신을 본 적이 없다. 경찰과 장의사는 그녀가 아들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데니의 몸이 너무 심하게 찢기고 끔찍하게 으스러졌다는 이유였다. 속이 뒤틀리고 슬픔에 겨웠던 티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 데니의 장례식은 관을 닫고 거행되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데니는 그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라도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지도 모른다. 다쳤긴 해도 그저 기억 상실증에 걸릴 정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래,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부서진 버스 근처를 배회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신원을 알 길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말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안 그런가? 티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 기억상실증이었던 거야. 만약 그렇다면 데니는 지금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저 크림색 쉐보레 외건 안에 앉아 있는 거야. 운명처럼 다시 엄마를 만나려고. 순간 티나의 시선을 의식한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티나 쪽을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죽였다. 두 장의 유리창 너머로 낯선 황색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응시하는 순간 그녀는 시공과 운명의 광대한 구렁을 사이에 두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 아이는 데니가 아니었다. 남자아이에게서 시선을 돌린 티나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세게 핸들을 잡은 나머지 아파오는 손을. 제게. 그녀는 이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제껏 스스로를 강인하고 유능하고 침착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데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마음이 그저 착잡했다. 초반의 충격이 잦아들고 장례식이 끝난 뒤 티나는 어떻게든 트라우마를 극복해보려 했다. 그녀는 차츰차츰 데니를 떠나보냈다. 슬픔과 죄책감, 눈물, 쓰라린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확고하게 결심했다. 지난 몇 년간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티나는 마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통증을 달래줄 모르핀이라도 되는 듯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몇 주 전 그녀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떨어졌던 끔찍한 나락으로 결국 도로 빠져들었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생각은 단호하고도 비이성적이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유령처럼 그녀를 사로잡았다. 시간이 지난 만큼 고통도 훨씬 덜해야 하건만 티나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슬픔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다른 아이를 데니로 착각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주 전 다른 차에서도 데니를 보았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우연히 본 학교 운동장에서도, 사람 많은 거리에서도, 영화관에서도 데니를 보았다. 최근에는 데니가 살아있는 꿈에 계속 시달렸다. 깨고 나서 몇 시간 동안은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었다. 티나는 그 꿈이 데니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지몽이라고 반쯤은 확신했다. 아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자신의 품에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었다. 이런 환상은 따스하고 멋졌지만 오랫동안 간직할 수는 없었다. 티나는 언제나 엄연한 진실에 저항했다. 그럴 때마다 진실은 조금씩 힘을 발휘했고 결국 티나는 그 꿈이 이지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꿈을 또 꾸게 되면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으리라는 사실을. 예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병적이야. 티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녀는 스테이션 외건을 슬쩍 바라보았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잡은 손을 다시 쏘아보고서 그 손을 간신히 떼어냈다. 슬픔에 겨우면 사람이 미칠 수도 있다. 어디선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이젠 그 말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스스로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 현실이 제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희망 같은 건 가져서는 안 돼. 그녀는 온몸을 다해 데니를 사랑했지만 데니는 세상을 떠났다. 버스 사고로 온몸이 찢기고 일그러진 채로 14명의 어린 소년들과 함께 커다란 비극에 휘말린 희생자 중 하나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뭉개져서 죽었다. 차갑게 썩어가고 있다. 관 안 땅속에서 영원히. 아랫입술이 덜덜 떨렸다. 울고 싶었고 울어야 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쉐보레에 탄 소녀는 이제 이쪽에 흥미를 잃었다. 아이는 다시 맞은편 마트를 바라보았다. 티나는 자신의 혼다 승용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는 기분 좋게 서늘하고 사막 지역답게 습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마트로 들어갔다. 마트 안은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뼈가 시릴 정도였다. 사정없이 빛나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고 황량해서 환상 따위는 그만 사그라들어 버렸다. 그녀는 무지방 우유 한 통과 다이어트용으로 얇게 자른 호밀빵 한 덩이를 샀다. 호밀빵 한 조각의 칼로리는 보통 빵의 절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용수로 활동하지 않았다. 지금은 무대 뒤에서 쇼 제작을 하고 있지만 무용수 때 몸무게를 유지해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좋았다. 5분 뒤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수수한 목장 스타일 집이었다. 올리브 나무와 레이스처럼 치렁치렁하게 잎사귀가 늘어진 작은 인프러시 나무가 모아빅 사막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미풍에 나른히 흔들렸다. 주방에 들어간 그녀는 빵 2조각을 구웠다. 구운 빵 위에 땅콩 버터를 얇게 펴바른 뒤
무지방 우유 한 잔을 따라놓고 자리에 앉았다.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는 데니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에 지독히 까다롭게 굴던 그 시기에도 이것만큼은 사족을 못 쓰고 좋아했다. 어린아기였을 때 데니는 이걸 당공 버터라고 불렀는데 눈을 감고 토스트를 한 입 베어물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3살 때 입가며 뺨에 온통 땅콩 버터를 묻히고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땅콩 버터 더 주세요. 티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다. 이건 기억이라기보다는 환상 같았다. 그러나 티나는 과거를 그토록 또렷하게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슴속이 뭉클하고 아랫입술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탁자에 얹었다. 그리고 서럽게 흐느꼈다. 그날 밤 티나는 또다시 데니가 살아있는 꿈을 꾸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티나가 필요했다. 꿈속에서 데니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협곡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티나는 저 멀리 반대편에 서서 거대한 만 너머를 바라보았다. 데니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외롭고 두려워 보였다. 티나는 아이에게 닿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비참한 심정이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흐려졌다. 거대한 폭풍구름은 마치 천상계의 거인들이 불끈 주먹을 쥐고 낮의 마지막 빛마저 앗아가려는 듯 보였다. 데니가 외치는 소리와 티나가 대답하는 소리는 점점 새된 소리가 되어갔다. 밤이 오기 전에 영영 길을 잃기 전에 서로에게 닿아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무언가가 데니를 기다린다. 데니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면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그 애를 잡아챌 것이다.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다. 이어 천둥이 사납게 울려 퍼지고 밤이 무너지듯 다가와 어둠을 더 깊이 깔았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티나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분명히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꿈속에서 들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깨어나며 들은 소리는 상상이 아니라 진짜였다. 그녀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나올 준비를 했다. 사방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차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최근에 확실히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많았다. 밤중에 깨어나 집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2주 동안에만 4-5번 그랬다. 그때마다 티나는 침대 옆 탁자에서 곤충을 꺼내들고 방마다 들여다보며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요즘 개인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는 했다. 어쩌면 오늘 밤 들은 소리는 꿈에서 들은 천둥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몇 분 동안 경계태세로 있었다. 하지만 밤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결국 티나는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심장박동이 느려졌고 그녀는 다시 베개에 털썩 머리를 얹었다. 이럴 때마다 티나는 마이클과 같이 살고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이클 옆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에게 손을 뻗고 여기저기 쓰다듬다 돌아누워 품에 안락하게 안기는 모습을. 그는 티나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곧 다시 잠들 수 있었겠지. 물론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말싸움을 벌였겠지. 마이클은 그녀의 애정을 뿌리치고 싸움을 거는 식으로 그녀를 외면했을 것이다.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시작하고 그녀를 괴롭히다가 결국 말다툼이 손찌검으로 변해버렸을 것이다. 그게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마지막 몇 달간의 모습이었다. 마이클은 줄고 적개심을 불태우며 그녀에게 화를 풀 구실을 찾던 사람이었다. 티나는 마이클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에 상처받고 슬퍼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했다. 완전히 갈라섰을 때 그녀 역시 안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같은 해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었다. 남편을 먼저 잃었고 그 다음엔 아들을 잃었다. 아들은 무덤으로, 남편은 변화의 바람으로 떠나갔다.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티나는 결혼식의 신부였을 때와는 달리 좀 더 복잡한 사람이 되었지만 마이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변해버린 티나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소한 일상을 하나하나 모두 나누던 연인이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까지도. 하지만 이혼 절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이가 되어 있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이 동네에 살았고 둘의 집은 2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마이클 역시 데니처럼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체념어린 한숨을 쉬고 눈을 떴다. 잠이 달아났지만 더 쉬어야 했다. 아침에는 쌩쌩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나가야 하니까. 내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12월 30일. 연휴였다면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겠지만 좋든 나쁘든 올해 12월 30일은 그녀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틀어질지 결정되는 날이다. 티나 에번스는 18살 때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살면서 일을 시작했고 2년 뒤 마이클과 결혼하고 나서도 그만두지 않고 15년을 쭉 일했다. 그녀는 스타더스트 호텔의 거대한 쇼 리도드 파리의 무용가였다. 쇼골이 아닌 진짜 무용가. 리도드 파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화려한 작품이었다.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드는 이런 쇼를 수익 걱정 없이 매년 올릴 수 있는 곳은 라스베이거스밖에 없었다. 정교한 세트와 의상, 엄청난 출연진과 제작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호텔 측에서는 티켓 판매와 음료 판매 수익으로 손익분기점만 맞춰지면 좋아했다. 결국 제 아무리 화려해봤자 쇼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미끼일 뿐이었다.
수천 명을 매일 밤 호텔로 끌어들이는 현혹물, 쇼가 열리는 극장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은 크랩스 테이블과 블랙잭 테이블, 룰렛 테이블과 반짝반짝 빛나는 슬롯머신 대여를 지나가야 했고 바로 거기에서 진짜 이윤이 났다. 티나는 리도에서 춤추는 게 좋았다. 공연을 시작하고 2년 반 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출산휴가를 내고 아이를 낳았다. 데니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티나는 몸매를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석 달간 고된 노력 끝에 새로운 라스베이거스 쇼에서 코러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럭저럭 훌륭한 무용가이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데니를 사랑했고 일도 즐거웠다. 남들은 벅찰 두 가지 의무를 티나는 기꺼이 해나갔다. 그러다 5년 전 28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그녀는 문득 현실을 깨달았다. 운이 좋아도 쇼 댄서로서 기껏해야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38에 허무하게 이를 빼앗기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티나는 다른 능력을 발휘해 새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바로 안무가였다. 처음에는 싸구려 호텔 라운지에서 공연하는 짧은 뮤지컬의 안무가로 시작했다. 수백만 달러짜리 쇼 리도드 파리에 비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값싼 모조품 같은 공연이었다. 결국 그녀는 의상 담당까지 겸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호텔 라운지에서 비슷한 일을 맡았는데 쇼 예산이 한정적이긴 해도 나름 400석에서 500석 정도를 갖춘 이류 호텔 공연이었다. 촘촘히 얽히고 설킨 라스베이거스 연예계에서 그녀는 차츰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믿었다. 약 1년 전 데니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티나는 스트립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골든 피라미드 호텔의 2,000석짜리 메인 공연장에 올릴 $10,000,000 예산의 쇼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출과 공동 제작을 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아들을 채 애도하지도 못한 시점에 이토록 놀라운 기회가 불쑥 찾아오다니 운명의 여신은 참으로 천박하고 피도 눈물도 없었다. 지금껏 꿈꿔왔던 일을 할 기회를 주면 데니의 죽음을 상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걸까?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로 느껴졌다. 그러나 비통하고 우울한 가운데서 극도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그 일을 맡았다. 새로운 쇼의 이름은 매직이었다. 댄스 무대 사이사이 마술사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많은 출연진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은 정교한 특수효과 같았고 초자연적인 주제가 중심이었다. 쇼 이름의 철자를 교묘하게 쓴 건 티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대부분을 티나가 창작했고 그녀는 스스로 빚어낸 결과물이 만족스러웠다. 물론 진이 빠지기도 했다. 휴가도 없이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매직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와중에도 데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려웠다. 한 달 전쯤에야 처음으로 마침내 슬픔을 극복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울지 않고서도 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슬픔에 겨워하지 않고도 아들의 묘에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분도 꽤 괜찮았고 어느 정도 명랑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아이를 절대로 잊을 수는 없으리라. 그녀 삶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들이 남겨놓은 커다란 상실감이라는 구멍을 맴돌며 살아갈 수는 없다. 상처는 아직도 아팠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게 한 달 전이다. 한두 주 정도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진전이 있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데니가 죽은 직후 꿨던 꿈보다 훨씬 더 나쁜 꿈이었다. 아마도 매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걱정하느라 불안감이 다시 더 크게 도졌는지도 모른다. 이제 17시간만 지나면 12월 30일 저녁 8시에 골든 피라미드 호텔에서 매직 VIP 시사회가 열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그러니까 새해 전날에는 일반 대중에게 쇼가 공개된다. 티나의 바람대로 청중이 광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미래를 보장받는 거나 다름없다. 계약서상에는 쇼가 5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면 그 뒤로는 음료값을 뺀 총 수익의 2.5%를 그녀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다. 만약 매직이 성공한 라스베이거스 쇼가 간간히 그러듯 엄청난 인기작이 되어 향후 4, 5년간 공연장을 꽉 채운다면 디나는 공연을 마무리 지을 때쯤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제작이 실패로 돌아가서 관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자그마한 호텔 라운지 공연을 제작하던 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쇼 비즈니스는 어떤 형태로든 무자비한 사업이었다. 그러니 불안발작에 시달릴 이유는 충분했다. 누군가가 집안에 침입했을지도 모른다는 과대한 공포와 데니가 나타나는 심란한 꿈, 새롭게 시작된 슬픔까지 이 모든 것이 매직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쇼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로 사라지리라. 며칠간 차를 타고 나다니면 해결될지도 모른다. 그 후에는 비교적 잠잠해질 테고 그녀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티나는 반드시 좀 더 자야 했다. 오전 10시에 매직의 저 3주간 공연 티켓 8,000장을 예매할 관광 예약업체 관계자 2명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고 나서 1시에는 출연진과 제작진이 모두 모여 최종 드레스 리허설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베개를 매만지고 이불을 다시 정돈한 다음 입고 있는 짧은 잠옷을 추슬렸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서 긴장을 풀고 파도가 은빛 해변을 부드럽게 오고 가는 밤바다를 그려보았다. 쿵! 티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도 커다란 물체가 틀림없었다. 벽 몇 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라 둔탁했지만 잠을 깨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컸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떨어졌을 리는 없다. 분명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거운 물체가 저절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소리를 들었다. 작은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지속적으로 들려오지는 않아서 어디서 나는 건지 감을 잡을 순 없었지만 그 소리엔 어딘가 비밀스러운 데가 있었다. 이번에 느낀 위협은 그저 상상이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이 집에 있었다. 티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스탠드를 켜고 탁자 서랍을 열었다. 권총은 장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중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잠시 다시 귀를 기울였다. 사막의 밤에는 성마른 고요함이 흘렀다. 티나는 침입자가 그녀가 내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티나는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고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조용히 방문으로 다가갔다. 잠깐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눌림감이 될까봐 두려웠다. 불빛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려대며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아무도 찾지 못한다면 지난 2주 동안 집안에 누군가가 진입해서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경찰을 불렀다면 경찰은 벌써 티나가 돌았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했다. 마초 같은 경찰 2명에게 히스테리나 일으키는 여자 취급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이 자신을 보며 씩 웃고 나중에 도넛과 커피를 들고 자기를 두고 농담거리 삼아 짓거릴 거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혼자서 직접 집을 수색하는 수밖에. 그녀는 총구를 천장 쪽으로 향하게 잡고서 약실에 총알을 넣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다음 침실문을 열고 천천히 복도로 나갔다. 티나는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침입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곳은 하나, 데니가 쓰던 방이었다. 그 방에 들어가야 하다니. 차라리 누군가가 주방에 숨어 있거나 옷장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걸 발견하는 편이 더 나았을 뻔했다. 그 방에는 슬픔이 새들어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데니는 죽기 1년 전쯤부터 자그마한 부부 침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 그 방은 원래 서재였다. 10번째 생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는 원래 쓰던 작은 방보다 더 넓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방을 달라고 했다. 마이클과 티나는 데니를 도와 가구를 서재로 옮긴 다음 서재에 있던 소파와 안락의자, 커피 테이블과 텔레비전을 데니가 이제껏 쓰던 방으로 가져갔다. 그때 티나는 확신했다. 밤마다 엄마 아빠가 침실에서 싸운다는 걸 데니가 아는구나. 아이의 방은 부부 침실 옆방이었다. 그래서 데니는 서재로 방을 옮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 그녀와 마이클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지는 않았다. 둘은 언쟁을 할 때도 평상시 어조를 유지했고 때로는 속삭이며 싸웠다. 하지만 데니는 어떻게든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그녀는 아들이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설명을 해준 적도 안심을 시켜준 적도 없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들과 함께 이 상황을 평가하겠는가? 데니, 아가,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그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뿐이야. 요즘 들어 바보같이 굴고 있긴 하지만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티나가 데니에게 마이클과의 문제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또 있었다. 그녀는
마이클과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품은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 찬란한 결혼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둘은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결국 이혼했다. 그녀는 강도 수색을 마치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데니의 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문득 이제껏 밤마다 강도가 든 줄 알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상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권총을 앞으로 겨누고 옷장으로 다가갔다. 잠시 주저하다 문을 밀어젖혔다. 그러나 옷장 안에도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집에는 그녀밖에 없었다. 티나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장을 들여다보았다. 남아용 신발, 아이가 입던 청바지, 정장바지, 셔츠, 스웨터, 파란색 다저스 야구모자, 특별한 날에 입던 자그마한 파란색 정장. 목이 울컥 메어왔다. 그녀는 재빨리 옷장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장례식을 치른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데니의 물건을 처분하지 못했다. 아이 옷을 버리는 일이 아이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일보다 더 슬프고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기분이 들게 할 것 같았다. 데니의 옷까지만이 아니었다. 방도 아이가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머리맡 수납 공간에는 SF 영화 액션 피규어 여러 개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5칸짜리 책장에는 100권도 넘는 책이 알파벳 순서대로 꽂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에는 풀, 알록달록한 작은 에나멜 물감병, 각종 모형 제작 도구가 각 잡힌 채로 책상 절반을 차지하고 늘어섰다. 나머지 반은 언제라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진열장에는 모형 비행기 9대가 꽉 들어찼고 3대는 천장에 와이어로 매달려 있었다. 벽을 장식한 여러 장의 포스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놓았다. 야구선수 포스터 3장, 공포영화에 나오는 흉측한 괴물 포스터 5장. 데니는 포스터를 신중하게 배치했다. 데니는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달리 청결과 정리정돈에 신경을 쓰는 아이였다. 방을 단정하게 정리하기 좋아했던 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티나는 일주일에 2번 방문하는 청소부 비비언 네들리에게 이제는 쓰지 않는 방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먼지를 털고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덕에 데니 방은 예전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죽은 아들의 장난감과 보잘것없는 보물들을 바라보며 티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이곳을 박물관 혹은 죽은 아들을 모시는 신당처럼 놔두는 일이 정신건강에 좋을 게 하나 없다는 사실을. 데니 방을 손대지 않은 채로 놔두는 한 자신은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희망, 어디인가 잠시 떨어져 있을 뿐 머지않아 원래 자리로 돌아와 함께 살아갈 거라는 희망을 계속 품을 것이다. 아들의 방을 치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이
티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웠다. 처음으로 이건 단순히 영혼이 나약한 게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젠 죽은 아이가 편안히 잠들게 보내주어야 한다. 아들 꿈을 꾸는 걸 그만두려면, 이 슬픔을 제어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곳, 이 방에서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아들의 물건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면 비합리적인 욕망을 꺾어버려야 한다. 티나는 새해 첫날인 이번 목요일에 데니 방을 치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VIP 시사회도 끝나고 매직의 초연도 다 지난 뒤일터다. 긴장을 풀고 며칠간 휴가를 낼 수 있다. 목요일 오후를 이 방에서 보내면서 옷가지와 장난감과 포스터를 떼어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불안했던 기운이 대부분 사라졌다. 온몸에 힘이 빠진 그녀는 팔다리를 기운 없이 늘어뜨린 채로 다시 잠들고 싶었다. 문으로 가려던 순간 우연히 이젤을 본 티나는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돌렸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데니는 9살 생일에 이젤과 함께 연필, 펜, 물감을 갖춘 선물 세트를 받았다. 이젤 뒤편에는 칠판이 달려 있었다. 데니는 이젤을 방끝 침대 너머 벽에 기대두었고, 티나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 왔을 때도 이젤은 거기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젤은 다리를 벽에 걸친 채 비스듬히 엎어져 있었다. 칠판면이 아래로 향하고 게임용 탁자에 걸쳐진 채였다. 탁자 위에 데니가 언제든 와서 갖고 놀 수 있게 그대로 놓아둔 일렉트로닉 배틀십 게임기도 이젤이 쓰러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 방에서 들렸던 소리가 이거였구나. 하지만 어쩌다가 이젤이 이 위로 쓰러졌는지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다. 저절로 쓰러졌을 리는 없다. 티나는 총을 내리고 침대 발치를 빙 돌아가 이젤 다리를 펴서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게임기를 다시 탁자에 올려놓았다. 바닥에 흩어진 분필 조각과 펠트 지우개를 집어 칠판에 올려놓았을 때였다. 검은 칠판 표면에 서툰 글씨체로 5글자가 적혀 있었다. 죽지 않았어. 티나는 글자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데니가 스카우트 캠프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날, 칠판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방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칠판은 깨끗했다. 손끝으로 칠판 글씨를 눌렀을 때였다. 그제야 이 말의 의미가 머리를 확 스쳤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칠판 표면에서 오싹한 기운이 끼쳐들었다. 죽지 않았다니. 이건 데니의 죽음을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노하듯 치밀었다. 현실에 대한 도전이었다. 슬픔에 겨워 발작하던 끔찍한 시기, 미칠 듯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보내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에 들어와 데니의 칠판에 무심코 이 글자를 썼던 걸까? 하지만 그런 기억은 나지 않았다. 만약 이걸 그녀가 썼다면 분명 인사불성인 채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었던 것이리라. 아니면 잠든 상태로 돌아다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납득할 수 없었다. 하느님 맙소사.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글자는 여기에 계속 쓰여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데니가 죽기 전 남긴 글자가 분명했다. 물론 아이의 글씨체는 그 애의 성격처럼 단정했다. 이런 식으로 휘갈겨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글자는 데니가 쓴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야 말이 된다. 그런데 이건 그 애가 버스 사고로 죽은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아니, 우연의 일치다. 당연히 데니가 죽기 전에 써놓은 글자일 것이다. 그 애가 죽은 뒤에 이 글자를 발견했다고 밑도 끝도 없는 해석을 해대면 안 된다. 이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우연의 일치다. 그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또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질 것 같았다. 두 손으로 몸을 감쌌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얼마나 차가운지 잠옷을 걸쳤는데도 옆구리가 시려왔다. 그녀는 덜덜 떨면서 칠판에 적힌 말을 완전히 지우고는 권총을 집어들고 나와 방문을 닫았다. 이젠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지만 그래도 좀 자야 했다. 내일 아침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중요한 날이니까. 그녀는 주방으로 가 싱크대 옆 찬장에서 와일드 터키 한 병을 꺼냈다. 마이클이 가장 좋아하는 버번이었다. 병을 들어 물컵에 술을 60ml 따랐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어서 기껏해야 가끔 와인 한 잔 정도를 즐겼고 독한 술은 무엇이든 몸에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2모금 만에 다 마셔버렸다. 독주에서 느껴지는 쓴맛에 얼굴이 찌푸려졌다. 어째서 마이클이 이 브랜드 위스키가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칭찬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술을 30ml 더 따랐다. 그리고 약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빠르게 삼킨 다음 술병을 치웠다. 다시 침대에 누운 그녀는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리고 눈을 감았다. 칠판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아까 본 광경이 떠올랐다. 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었다. 티나는 어떻게든 그 광경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자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글자를 지워갔다. 하지만 마음속 눈앞에서 5글자가 칠판 위에 계속 나타났다. 죽지 않았어. 다시금 지워보려 했지만 글자들은 고집스레 나타났다. 다행히 티나는 버번 탓에 술기운에 빠져 반가운 잠의 망각으로 끌려 들어갔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둠의 눈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